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아침 9시 33분입니다. 자, 제가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그 주말 내내 뭐 리플이나 이런 거 확인을 못했어요. 답글 같은 거는 제가 못 달아드린 게 있으면 오늘 영상 녹화해놓고 주식시장 좀 보다가 여유 생기면 그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날 마감부터 봅시다. 금요일날 마감, 미국 마감. 자, 재료는 대선 불확실성하고 코로나 재확산인데, 아시다시피 이 전염병 같은 재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염병이 직접적으로 어떤 셧다운, 증시 셧다운과 그 사회 그 재봉쇄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재료는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추세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코로나로 인해 재봉쇄가 돼서 경제가 박살나야, 그러면 주식시장이 빠지는 거겠죠.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재봉쇄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코로나는 그냥 일단 무시하시고 좀 가볍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죠. 원래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1월 3일 날 대선이니까 평상시 같으면 11월 3일 딱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묘해서, 야, 이거 11월 3일 이후에도 주식시장이 이 불확실성이 끝난 게 아니겠다, 11월 3일 이후에도 계속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여기 트럼프가 이런 얘기하고 있죠. 개표에 수주 걸릴 수도 있다. 여론조사 기관들도 모른다. 대선 결과 몇 주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할 얘기인가 모르겠지만 대선 후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면서 폭동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재료 노출로 인해서 뭐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대선 이후에도 계속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마감을 보면은 하락 마감, 그죠? 요거 봅시다. 전 종목 다 빠졌죠. 네, 전 종목 다 빠졌어요. 구글 하나가 좀 강했고 거의 전 종목 다 빠졌다고 볼 수 있죠. 5,400 종목 상승, 1,900 종목 상승, 아니 5,400 종목 하락, 1,900 종목 상승이니까 뭐 거의 전 종목 다 빠진 거고 70% 종목이 빠진 거고요. 다우는 볼 거 없고 나스닥하고 S&P 보면 2.4%, 1.2% 박폭도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미국의 하락을 전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언더슈팅이다, 뭐 정상으로 회귀다 이런 얘기를 뭐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제가 금요일날 드렸어요. 금요일날 코스피를 보면서 다른 전 세계 증시는 대부분 넥라인, 어떤 진짜 중요한 저항 라인을 테스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코스피는 넥라인 위에서 지 혼자 여유롭게 떠 있었지 않냐. 그래서 금요일날 폭락하면서 키 맞추기를 한 것이 네, 키 맞추기를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미국도 보시다시피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넥라인을 테스트했는데 얘는 위에 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넥라인까지 폭락하면서 살짝 지지력 테스트 해주고 윗꼬리 달면서 고점 테스트 해주고 이런 일을, 그러니까 키 맞추기 한 거죠. 미국도 키 맞추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국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키 맞추기라고 미국장의 하락을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전 세계 장과 키 맞추기라고 흐름이라고 본다면은 한국장은 오늘 반등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한국은 뭐다? 어떤 전 세계 넥라인 테스트라는 큰 흐름에 있어서 키를 금요일날 맞춰놨기 때문에 오늘은 맞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늦게 반영된 거고 한국은 선반영된 거니까 한국은 그러면 오늘 뭐 상승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 한국은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하방 경직성 나오고 장중에 반등하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분위기상.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이게 3월달처럼 쏟아질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버틸 건지를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요. 한번 좀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좀 잘 보면 될 것 같죠? 원래 제가 예전에 35란 자리를 변동성 지수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이 S&P 변동성 지수의 역사상 S&P 이 변동성 지수의 역사상 통상적으로 35라는 자리를 넘어가면 지금까지 항상 어떤 위기가 왔었어요. 35라는 자리를 본격적으로 장대항공으로 몸통으로 빵 넘어가서 안착을 해버리면은 항상 무슨 큰 일이 터졌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금융위기가 났었다, 뭐 이런 금융위기급의 이런 폭락들이 한번 왔었다,
뭐 이런 강력한 폭락이 왔었다라는 거를 이제 요걸 재료로 삼아서 이번에도 35를 돌파한 척 하느냐 여부를 잘 보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35는 완벽하게 돌파한 척을 한 상태인데 38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 요즘 시장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런가 35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버벅버벅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직까지 지금 이 정도 자리에서 있다는 거는 여전히 이 3월 달처럼 이렇게 쏟아질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놔야 되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이 지금 이제 S&P 빅스는 한 40 정도대에서 노는 것 같은데, 이 40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를 잘 보시면 되겠죠. 제일 비슷하게 지금 이 그림과 제일 비슷한 때가 여기죠. 여기 한번 보세요. 6월 15일 날 그림 보시면 됩니다. 6월 15일 날 장대음봉. 이 장대음봉은 어땠나요? 위에서부터 밀리고 하락 마감했죠. 근데 보시면 오늘 어제 만들어 놓은 10월 30일 날 이 음봉은 갭상승해서 음봉 만들어내고 장대음봉 만들어내고, 이게 상승 마감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락 마감, 상승 마감.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얘가 하락 마감에서 완벽하게 더 밀렸으면 변동성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상승 마감했으니까 몰라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빅스는 여기 39나 40 정도, 여기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아예 하락 마감해 버렸으면은 박스권 안으로 겨우 다시 이 30대로 내려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상승 마감까지 했으니까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빠지려는 생각은 좀 덜한 거고, 다만 이제 위쪽에서 저항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거, 앞으로 얘가 이 시장이 오버슈팅으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려면 변동성 지수가 결과적으로 39나 40이란 자리를 어떻게 돌파한 척 하느냐를 여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보시다시피 이 상승 마감 해놨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할 일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변동성 지수는 여기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가 돼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 줄지 않고 39, 40대를 장대 양봉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 이 자리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자리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여기서 밀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뚫고 넘어가는지, 이런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거래일 동안 저항을 쌓아놨죠. 그러니까 무거운 저항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이슈가 있어갖고 아예 이걸 돌파한 척해서 넘어갈지, 그런 여부를 보시라는 거죠. 오늘 밤은 그걸 테스트하는 날이 될 거예요. 오늘 밤은 위쪽으로 저항을 돌파한 척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날이 될 거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같은 그림이죠. 나스닥 변동성 지수 3거래일 동안 뭐 41, 42 이 자리를 계속 못 넘고 있는데, 얘는 정상적인 일단 나스닥 박스권은 41.5 정도가 어떤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 그 자리를 얘는 돌파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고 41.3이니까 여기 지난번에 보시면 41.5 정도, 41.5나 42 정도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그죠?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나스닥 변동성이나 빅스나 뭐 35 아니면 42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통상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가 그 자리를 넘어가면 이런 3월달처럼 이런 폭락이 한 번씩 나타나곤 했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시장 상황이 워낙 비정상이었어 가지고 S&P 같은 경우는 이미 35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바로 폭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좀 개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자, 아무튼간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박스권 안에 뭐 42 이 정도 안에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이제 봐야 되겠죠. 오늘 밤에 뭐겠습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장대음봉 여기 10월 29일날 장대음봉 맞았으니까 어젯밤에도 이 빠지는 게 정상이었는데, 어젯밤에 지지력 보이면서 위쪽으로 상승 시도 한번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오늘 밤도 일단 상승 시도를 해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되는 거, 이 부분 41, 42분 이 부분에 있는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여기서 오늘 상승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상승하면서 장대양봉 쭉 뽑아내서 아예 위쪽으로 팍 안착해버리면 장중 이제 앞으로 시장은 다시 3월달 폭락처럼 갈 가능성, 여기서 지수가 반등 못하고 더 언더슈팅으로 확 쏟아질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겠죠. 근데 일단 이건 이제 오늘 밤에 할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뭐 아무튼 S&P하고 똑같은 그림이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리고 이러고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참 대단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지지력 테스트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2, 3일 정도 걸리기 마련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자리가 83.85 정도 됐죠.
근데 이거를 보시다시피 장중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테스트하면서 쭉 올라갔어요. 이 정도면은 좀 제가 요날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월 29일날 장대항공을 보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하긴 했는데 약간 턱걸이 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턱걸이까지가 아니고 이제 가뿐하게 넘어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의 하락은 끝이다, 그죠? 달러의 하락은 끝이고, 이 라인 넘어섰으면 일단 이 83.85 요 정도 위에 넘어갔으면 이거 이제 뭐 상승 추세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요 박스권에 있으면 뭐 비추세 구간인 거고, 이거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달러의 넥라인이 여긴 거예요. 달러의 넥라인이 여기. 이거 돌파 한창 했으니까 위쪽으로 일단 많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달러가 위쪽으로 많이 열리면 큰일 나는 거죠, 전 세계가.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장 오늘 밤에 할 일은 그거예요.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 넥라인 부분의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 주식시장이 반등이 하루 만에 빡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몇 거래일간 이렇게 나스닥 같은 거 보세요. 몇 거래일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V자 반등이라는 것도 있는데, V자 반등의 신뢰도는 통상적으로 있던 어떤 이런 큰 지수의 움직임에서 좀 신뢰도가 낮은 편이고, 몇 거래일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 아마 오늘 밤 이거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지지력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도 장대항봉으로 어떤 저항들을 돌파한 척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그러겠죠.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5일도 넥라인 깼죠. 이제 5일도 상승 추세는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요한 자리기에 한 번에 죽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제법 강하게 쏟아졌었기 때문에 뭐 좀 쉬었다 가는 게 오히려 더 하락을 위해선 좋은 그림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하락 베팅 자신 있게 아직은 자신 있게까지는 좀 뭐하고, 유가 하락 베팅 이제 슬슬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죠. 좀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 여기서 이 34.65 자리를 깼는데 이 자리 어떻게 할지 잘 확인해 보시라는 거.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뭐 여기서 싸우겠죠. 왜냐하면 34.65라는 자리가 34.6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어제가 아니고 오늘 지금 맞겠으니까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나 저항 테스트를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아예 34.6이 붕괴돼서 넥라인 죽여버리면은 이제 강하게 해도 괜찮겠죠, 그죠? 유가 하락. 지금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뭔 일이 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유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유가 폭락하면서 3월 달에 주식시장이 같이 폭락했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고, 이 정도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볼 게 좀 많아요, 그죠? 볼 게 많아. 10년물 같은 거, 장단기 금리차 체크들 잘 하세요, 그죠? 장단기 금리차 체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잘 보셔야, 아이고 이게 잘못했네, 오타가 났네. 잠시만요. 10년물하고 2년물 비교하시면 되겠죠. 금리 두 개 빼면 되잖아요. 10년물하고 2년물. 자,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어떤 위기의 바로미터 이런 겁니다, 그죠? 현재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죠? 지금 이거 같이 유기적으로 모든 흐름들을 종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실 때. 한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주식시장이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 라는 점 하나, 유가도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다 라는 점 둘, 세 번째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93.85라는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했다라는 점 플러스 해서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어떤 전 세계적인 큰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장단기 금리차가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차가 심각하게 확대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지금까지 확률 100%였다, 그죠? 지난 수십 년간 역사를 보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10년물, 2년물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차인데, 지금까지 한 0.69 뭐 한 0.7 대충 0.7이라 할게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죠. 보시다시피 여기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지난 3월달 위기, 그리고 지난 6월달에 한번 폭락했을 때, 주식 폭락했을 때 그때 못 넘었던 자리예요. 근데 어때요? 이거 넘어가겠다는 그림이겠죠.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넥라인을 돌파 안착하냐 마느냐, 이건 물론 넥라인이라 할 수, 그죠? 이건 어쨌든
이것도 넥라인이 되긴 될 겁니다. 나중에 이것도 어쨌든 넥라인이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 있는 0.7자리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거냐, 여기는 이 선 어떻게 넘어갈 거냐. 근데 일단 장대양궁 빠바박 뽑아내면서 일단 넘어가고 있죠. 힘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매물 소화도 해놨고, 아주 이거 넘어가는 정석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런 중요한 고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도전해서 매물을 소화했어. 그 다음에 한번 밀리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한 다음에 밀렸으니까 좀 가벼워졌으니까 장대양봉으로 뚫을 수 있었죠. 장대양봉으로 어쨌든 중요한 자리에 뚫어놨으니까 내가 정말 뚫은 게 맞아 라고 하고 한 번 더 지지선을 테스트를 아마 몇 번 정도 해보겠죠. 테스트해서 안착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돌파 안착한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얘가 돌파 안착해서 위쪽으로 0.69라는 요 자리를 돌파 안착해서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 주식시장 본격적으로 개박살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걸 보셔도 되고, 뭐 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셔도 되고, 달러를 보셔도 되고, 하여튼 이 모든 지표들이 유가를 봐도 이상하고 어떤 위기의 코앞에 와 있다. 그죠? 이제 무슨 일 생길 수 있다. 예. 대선 이후에는 좋아지겠지 싶었는데 대선 이후에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슈 정도 같이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10월 달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0월 월봉들 한 번씩 보시라고요. 월봉의 의미들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10월 월봉의 의미 뭐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S&P 월봉입니다. 세 번 동안 무려 3달 동안 3,480 대충 3,480을 넘어가려 했지만 못 넘어가는 거예요. 3달 동안. 이거 일봉상에서도 이런 패턴 나오면 제가 아주 난리를 부리죠. 그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3일이나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빠져야 되는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월봉이니까 똑같아요. 이건 무려 3달 동안 넘어가지 못한 저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갔다가, 감히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이 밀린 자리죠.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갔다는 얘기는 변동성을 주면서 찍고 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변동성 많이 터트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 이런 데 보세요. 코로나로 작살나기 전에 어디를 못 넘어갔었냐, 한 3230 요 정도를 3달 동안 못 넘어가더니 박살난 거거든요.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번 달에 하락 마감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조금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하락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번 달은 하락 마감하는 게 정상인 달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월봉에서 보셔야 되는 그림은 이거예요. 3달 동안 고점을 못 넘었네? 가 되는 거예요. 3달 동안. 나스닥도 뭐 같은 그림이겠죠. 나스닥도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뭐 대충 한 12,080, 12,000을 3달 동안 못 넘어갔네. 이게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할 일이고. 그래서 이번 달에 할 일은 뭐겠어요? 쏟아지는 게 이번 달에 하는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번 달은 쏟아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 달에 안 쏟아지면 뭐예요? 그럼 이제 하락 보시는 분들께 싸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다. 그럼 싸한 그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번 달은 빠지는 게 정상적인 달이다 라는 말씀 정도 드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다양한 자산군들, 채권이 됐든 뭐가 됐든 유가가 됐든 다양한 자산군들, 주식이 됐든 월봉 체크 한 번씩 하시고 큰 그림 한 번씩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할 말이 되게 자, 한국장 넘어올게요. 한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빠지기가 힘든 게, 아침에 보니까 벌써 한 300-400 종목 상승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코스피. 그러면은 좀 안 빠지겠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코스닥도 한 800 종목 상승이고, 지금 이러면 오늘은 안 빠지고,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 선반영이란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은 대충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은 이미 빠졌었다. 한국은 금요일날 빠졌으니까 오늘은 매 안 맞아도 돼. 너는 금요일날 매 맞았으니까 맞지 마. 이런 느낌. 하지만 오늘 이런 식으로 양봉 나오고 마감해봐야 그다지 큰 대세적인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직 오히려 이거 하락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차라리 언더슈팅 나오면서 확 쏟아져야 상승 보시는 분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식을 사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대놓고 올라오면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냐? 아니에요. 저점은 계속 똑같습니다. 301.1이에요. 여기 10월 30일 날 301.1, 여기 301.15, 여기 301.1. 301이라는 자리가 이제 그냥 이건 지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 진짜 지가 반등하고 싶었으면 한 뭐 303이나 302대에서 반등했어야지. 301까지 이미 내려왔잖아요. 전저점까지 터치했잖아요. 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뭐 깰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좀 올라오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은 뭐예요? 제가 금요일 날 그림 그렸죠. 높은 장벽이 있는데 이 장벽을 뛰어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점프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부딪히죠. 여기서 점프해야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높으니까 이 벽이 높으니까 넘어가려면 여기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밑에서. 근데 멀리서 뛰니까 부딪히고 자빠지죠. 그죠? 제 생각엔 요게 결과적으로 이 설명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쉬어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이다. 쉬어가는 게 더 좋은 그림이고요. 뭐 이렇게 음봉 올라와 봤자 뭐 소용이 없다. 아무튼 큰 그림상은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똑같기 때문에, 저점은 계속 301.1을 계속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다. 터치하니까 야 이거 완벽한 지지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강하면 301.1까지 터치할 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좋아요. 풋옵션이나 변동성 지수나 이렇게 과열됐던 부분이 쉬어가는 그림들 나오고 있고, 뭐 어쨌든 좋습니다. 쉬어가야 돼요. 이격도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콜옵션도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죽으면서 이격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격도를 줄이는 움직임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원래 이평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평선 부근에서 놀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오늘 이거 큰 반등의 의미가 없다는 게, 이거 이렇게 양봉 나오면 뭐 하냐고요. 내일 봐야 돼요.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반등이 나오냐 마느냐는 내일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코스닥도 별다른 거 없죠. 코스닥도 일단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좀 뭐하다. 아무튼 넥라인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일단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거고, 이 보시다시피 이 추세선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일단 오늘은 뭐 보시다시피 딱히 어떤 크리티컬한 뭔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오를 거냐. 왜냐하면 이 양봉도 좀 신뢰도가 떨어지고 내일 테스트까지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도 솔직히 좀 어차피 분위기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미국장이 아직 분위기가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뭐 오버슈팅으로 언더슈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정상으로 회귀할 거냐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오늘은 굉장히 뭔가를 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장은요. 참고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은 보면은 금요일날 빠지지만 않은 겁니다. 그죠? 금요일날 하락만 안 했어요. 하락이 멈췄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죠. 일단은 하락이 멈췄다.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반등이 아니에요. 다만 하락이 멈췄다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좀 강했던 뭐 유로스톡스 같은 거는 이런 건 그래도 좀 반등했다 이런 그림, 10월 30일에 나왔던 이런 양봉은 반등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뭐 유럽장도 뭐 결과적으로 미국 눈치도 보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중요한 건 지금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유로존을 아무튼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 크게 세 덩어리가 있잖아요. 미국 대륙 쪽,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럽 쪽이 좀 경제 사이즈가 크고 아시아권이 경제 사이즈가 크고 이렇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나마 미국하고 아시아 쪽은 좀 강하단 말이죠. 얘는 강한데 문제는 제일 약한 게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유럽 쪽이 이번에 반등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게 된다면은 이 강한 미국과 아시아를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과 아시아가 지나치게 강해서 유럽을 빠지지 않고 들어올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유럽이 그래도 적당히 평타는 쳐줘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지금 평타도 못 치려고 그러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미국과 아시아가 오르면서 유럽을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유로존이 지금 유로존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유로존이 막 넥라인 붕괴시키고 반등이 없이 언더슈팅으로 가면서 미국과 아시아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면서 같이 끌어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있고, 근데 아무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어쨌든 느낌상 뭐 대충 이런 큰 흐름이다라는 정도 알아놓으시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뭐 S&P 빅스 지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뭐 그런 거 보시면서 어쨌든 숫자로 판단하세요. 근데 이제 큰 그림은 뭐 지금 이런 그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그래서 유로존이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 유로존에서 위기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이런 거 보시려면 지금 유로존이 먼저 약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탈리아 채권금리 잘 보시라는 겁니다. 이탈리아 채권금리 폭등하면 뭐 전 세계에 무슨 일 나겠구나 생각하시고요. 근데 아직까지 채권금리가 폭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직도 좀 어느 정도 반등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구나. 아직까지 안전자산 뭐 선호 이런 이야기가 뭐 그렇게 강하진 않구나. 그러니까 완전 3월달급 위기, 그러니까 아직은 평상시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전 세계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씨앗을 얘가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탈리아 정부 부채가 워낙 많은데 지금까지는 대충 유동성으로 버텼지만 만약에 이번에 재봉쇄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서 투자자들 이탈리아 박살나겠는데 하면서 이탈리아 채권 버리기 시작해서 얘 금리 치솟으면은 막을 수 없어요. 금리 치솟아 버리면 이렇게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탈리아 발 금융위기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이탈리아 채권금리는 바닥권에서 잘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큰일이 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다. 이 정도 말씀까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세요.